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박다연입니다. 환경의 날이자 목요일인 오늘 아침 최저기온 원주 13도, 평창 7도, 횡성 11도로 시작했는데요. 낮 동안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이상을 보이겠습니다. 원주를 비롯한 강원 지역은 24도에서 28도 사이로 예상되고요. 일교차는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부분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강한 햇볕과 건조한 날씨 속 수분 섭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은 물론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활동 지원사로부터 장애인들의 학대가 행해지는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횡성문화관광재단이 횡성 군민을 위한 힐링 행사인 오후의 피크닉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연과 예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2025 개촌 클래식 축제가 내일부터 개최됩니다.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5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자치도 교육청이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디지털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비워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비워 캠페인은 일상적인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생활 속 실천 운동입니다. 주로 불필요한 이메일 삭제와 화면 밝기 낮추기, 디지털 사진 정리 등 대상입니다. 원주시가 오는 10월 2일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 무료 이용을 시행합니다. 원주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4만 5천 명은 전용 교통카드로 월 15회까지 원주 시내버스와 누리버스 모든 노선의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 무료 이용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전용 교통카드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창군 농업기술센터가 지역 스마트 농업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팜 기초과정을 운영합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내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해 스마트팜 기초과정을 이달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멜론과 딸기 재배에 대한 이론과 실습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군민은 5일까지 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은 물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바로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인데요. 하지만 활동 지원서로부터 장애인들의 학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강원도 지역의 실태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최재관 사무국장으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도장애인종합복지관 최재관 사무국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강원도 내 활동 지원 서비스 제도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은 어느 정도인지, 또 활동 지원사는 강원도에 어느 정도인지 파악된 자료가 있을까요? 네, 정부의 장애인 활동 지원 통계 정보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으로 도내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 장애인은 4,170명이고요. 이 중에서 실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이 3,06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활동 지원사들은 2,660명으로 조사되어졌습니다.
네, 활동 지원사들이 일의 강도에 비해서 이 보수가 적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활동 지원 서비스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또 지원 수가는 어떻게 책정돼 있을까요? 네. 활동 지원 서비스의 종류는 활동 보조와 방문 목욕 그리고 방문 간호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활동 지원사들은 주로 활동 보조 서비스를 담당을 합니다. 이 활동 보조 서비스의 중요한 범위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개인 위생이라든지 식사 및 약물 복용 보조, 그다음에 체위 변경이라든지 외출 시 동행을 하는 신체 활동 지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청소나 식사 준비 등의 간단한 가사 일을 지원하는 가사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애인 당사자의 출퇴근이라든지 등하교 지원, 그리고 공공기관 민원 업무 지원 등의 장애인의 다양한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사회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수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지원 수가는 2025년 기준 시간당 16,620원이고요. 심야나 공휴일은 24,930원입니다. 이 중에서 활동지원사에게는 시간당 수가의 75% 이상인 12,460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25%는 활동지원사들의 퇴직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보험료 그리고 각종 교육 및 복리후생과 그리고 활동지원기관들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야나 공휴일에 활동할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중증장애인 지원일 경우에는 시간당 3,000원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도움이 가장 필요한 이 중증장애인들이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한데요. 이런 일이 왜 생기고 또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예, 먼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책임과 부담은 무거운데, 그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증장애인 서비스는 주로 목욕이나 배변이라든지 체위 변경 등의 거의 모든 생활 전반에서 고강도의 신체적인 지원이 많은 상황이고요. 또한 체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자해나 타해 등의 도전행동이라든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정신적인 부담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소한 실수가 장애인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책임과 부담은 매우 무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3,000원의 추가 수당만 있을 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동료라든지 그다음에 현장 대응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 그리고 응급 상황에서의 적절한 매뉴얼 등의 지원책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전문 교육이라든지 안전망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활동지원사에 대한 보수교육은 서비스 방법, 그다음에 응급처치, 부정수급에 대해 연 2회 정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인권과 재난대응 교육이 연 1회만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중증장애인 지원일 경우에는 응급이나 위기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도막힘이라든지 낙상 등의 시나리오별 대처 훈련이 필요하고요. 또한 산소라든지 석션, 경관 영양 등의 의료기기 사용 교육이 몸의 습관처럼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자해나 타해가 있는 체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는 물론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긍정행동 지원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활동지원사들이 중증장애인 지원을 기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당 3,000원의 수당 외에는 실질적 제도의 지원책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 받는 교육 시간도 상대적으로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론과 실습을 합쳐서 40시간 교육만 받으면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데 이렇게 짧은 교육으로 과연 다양한 장애에 대해 제대로 알고 또 돌볼 수 있을까요? 예, 질문 주신 내용 중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론과 실기 교육이 40시간이고요. 여기에 현장 실습 시간을 10시간을 포함을 해서 총 50시간을 교육을 받아야지만 활동지원사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이론과 실기 교육 40시간만 수료를 하고 만약에 10시간의 현장 실습을 받지 못하면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습까지 총 50시간을 이수를 해야지만 활동지원사로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교육만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 복지관에서도 활동지원사들이 파견되고 있는데 이 파견되어지는 활동지원사들을 보면 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현장에 적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뉴스를 보면 일부 활동 지원사들이 일하기 덜 힘든 장애인을 골라서 돌보려 한다든가 또 급여를 부당하게 줄이거나 심지어 학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또 관리감독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규제나 제도적인 해결책은 없을까요? 네.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장애인을 열심히 지원하는 활동 지원사들의 사기를 꺾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져서 네.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강조하지만 부정수급 등의 일탈 행위를 하는 활동 지원사들은 좀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활동 지원사들은 최일선에서 장애인의 직접 지원인으로서 장애인 당사자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일부의 활동 지원사들의 일탈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규제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부정수급을 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의 전액을 환수하거나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몇 배의 가중 환수를 하고 있고요. 또 이 경우에는 8개월 정도의 자격이 정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탈 행위 경중에 따라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의 자격이 정지되고 있고요. 이러한 자격 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을 경우에는 활동 지원사 자격이 완전히 취소되는 그런 규제들이 있습니다. 네, 최근 강원도에서 또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또 타 지역 활동지원사를 이용하던 중 학대를 당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었죠. 이와 유사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기도 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또 장애인 당사자와 또 가족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또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떤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해당 기관에서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예,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서비스 제공기관들에서 적합한 활동 지원사들을 파견을 하거나 아니면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 즉시 112나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증장애인들은 활동지원사 매칭이 어렵기 때문에 이 활동지원사들의 강압이라든지 인권 침해 등의 상황에서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고 후에 보복이라든지 매칭의 어려움 등을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어지면은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가해자와 접촉을 피하고 현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혼자 대응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가족이라든지 이웃,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증거 확보인데요. 위협이라든지 욕설, 강요 등에 대한 녹음이나 멍 등의 외상에 대한 사진 촬영은 물론이고 그 상황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증인 확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희롱일 경우에는 문자나 카톡, 그다음에 음성 녹음 등의 대화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절대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만약 성폭력 상황이라면 성폭력 피해 직후 씻지 마시고 바로 병원이나 경찰에 가서 성폭력 증거 채취 키트를 사용을 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네. 그 상황이 발생이 되면 아니면 그 상황이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자신의 상황을 지금 누군가에게 꼭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활동 지원사와 또 장애인 그리고 이를 관리 운영하는 기관이 서로 또 상생을 하려면 어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지 또 앞으로 어떤 노력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활동 지원사 전문성 확보와 그에 합당한 보상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활동 지원사의 자격을 일반, 중급, 전문급 등으로 좀 더 세분화를 해서 등급별 업무 범위를 좀 조정을 하고요. 그에 대한 교육 이수량이라든지 보수 등의 차등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그 최소 5년 동안 활동 경력이 있는 기존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해서 치매나 도전행동 장애인에 대한 지원 방법, 그다음에 경관 역량 등의 전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요. 이 전문 교육을 이수한 활동지원사들이 분야별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이들에게 특수근무 수당을 지원하는 등의 이 활동지원사 전문성 확보와 합당한 보상 체계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장애인과 가족들의 활동지원사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활동지원사들은 최일선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을 직접 지원하는 공공서비스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인식은 가사도우미 수준으로 평가절하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외 가족의 지원까지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가족들이 조금만 더 활동지원사들에게 더 많은 인정과 지지, 존중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서비스 제공기관의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긴급 상황과 민원이라든지 폭력 노출 등에 대비한 상황별 대응 매뉴얼 구축은 물론 네. 활동지원사 상호 간 지원을 위한 팀 파견 제도의 운영, 그다음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다양한 복리 후성 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생활과 그다음에 지역사회 참여에 매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점들이 보완이 되어져서 장애인 당사자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이루고 싶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지원하는 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는 활동 지원 서비스. 이제는 제도와 현장의 변화를 통해서 신뢰를 회복해 나가길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최재관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횡성문화관광재단이 풍수원 성당에서 오후에 피크닉 행사를 개최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오후의 피크닉이 어떤 행사인가요? 네, 오후의 피크닉은 횡성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복합 문화 행사인데요. 횡성에는 여러 의미 있는 문화 공간이 많은데 재단에서는 이런 지역 거점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획한 행사가 오후의 피크닉인데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행사 장소인 풍수원 성당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횡성만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또 야외 행사이다 보니까 제로 웨이스트 프로그램을 연계해 지속 가능한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행사는 오는 6월 14일 토요일이고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 장소인 풍수원 성당에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EBSI에서 활동하는 큰별쌤, 최태성 역사 강사의 횡성 풍수원 성당 깊이 알기 특강이 준비돼 있고요.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내외로 진행됩니다. 야외 행사이다 보니 음악이 빠지면 또 섭섭한데요. 네. 성악가 송기창과 루다 오케스트라, 예술단 농음, 총 3팀의 수준 높은 공연도 준비돼 있습니다. 가족 단위 나들이 객이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도 풍부한데요. 횡성의 자연을 소재로 한 아포아 공예와 유리 공예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행사장 곳곳에 마련된 스탬프를 모으면 예쁜 엽서도 증정한다고 합니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횡성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팀 조혜미 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풍수원 성당은 횡성군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자 한국 가톨릭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건축물로 문화재적 가치와 경관이 뛰어난 곳입니다. 숲과 자연 속에 고요히 자리한 성당은 단순한 종교 공간을 넘어서 자연과 역사, 정서적인 안정감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력 덕분에 오후의 피크닉의 테마인 자연 속 힐링과 문화 향유에도 적합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성당과 서원면 측에서 풍수원 성당의 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데 적극 협력해 주셔서 풍수원 성당에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성당에서는 행사 당일인 6월 14일 11시부터 1시간 동안 미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 시간만큼은 성당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마음으로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당은 신부님과 수녀님의 거처이자 수양하는 공간인 만큼 당일 현장 안내에 잘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방문객께서는 쓰레기 투기나 소음을 자제해 주시고 재단 역시 안내 인력을 배치해 문화재 보호와 관람 질서 유지를 도울 예정입니다. 네,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데 오후의 피크닉 참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우선 오후의 피크닉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참가비도 무료인데요. 대신 개인별 물과 간식, 모자, 양산, 돗자리 등 피크닉에 필요한 준비물을 개인이 챙겨주셔야 합니다. 또 현재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 중인데요. 문화 해설사와 함께 성당 일대를 걸으며 역사와 자연을 함께 느낄 수 있는 풍수원 성당 스토리 트래킹과 자연 속에서 긴장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킬 수 있는 사운드 테라피 싱잉볼 프로그램은 사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12일까지 모집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횡성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횡성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팀 조혜미 팀장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횡성문화관광재단은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지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번 오후의 피크닉 이외에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는 6월 25일에는 횡성아트센터 개관일에 맞춰서 한우랑 문화놀이터를 횡성문화예술공원 일원에서 진행하고 이 행사들은 11월까지 지역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으로 횡성군 구석구석으로 찾아갑니다. 또 시각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획전시와 여러 장르의 공연 프로그램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죠. 6월 14일 오전 11시부터 풍수원 성당에서 오후에 피크닉이 진행되는데 역사와 관련된 특강도 있고 지역의 이제 문화예술가들이 와서 공연도 하시고 가족 단위 체험객들이 오셔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국민들 그리고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횡성의 문화공간 풍수원 성당에서 가족끼리 또 연인끼리 친구끼리 즐거운 피크닉하며 좋은 추억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시는 지금 시각 8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연과 예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2025 개촌 클래식 축제가 내일부터 개최됩니다. 자세한 내용 평창군 관광정책과 이왕재 축제지원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과 함께하는 2025 개촌 클래식 축제, 올해도 열리게 된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축제는 언제, 어디서 열리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전반적인 내용 짚어주시죠. 네. 2025년 제11회 개촌 클래식 축제는 6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평창군 방림면 개촌 클래식 마을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클래식 연주를 비롯해 합창, 재즈, 해금,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고요. 특히 자연이 만든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오케스트라와 독주 공연은 타 공연장과 차별화된 깊은 울림을 선사할 것입니다. 또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일반인이 연주하는 길거리 콘서트와 파크 콘서트, 캔들라이트 콘서트도 열려 일반인들에게 클래식 연주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 밖에도 클래식 교양 프로그램인 개촌살롱, 관광객들을 위한 테마 체험 프로그램,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플리마켓,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부스,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인 6월 8일 저녁 9시에는 클래식으로 밤하늘을 수놓는 드론 나이트 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이제는 지역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많은 관람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축제만의 차별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개촌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매력들도 소개해 주시죠. 네, 가장 큰 특징은 현대차 정몽구재단,
한국종합예술학교, 평창군 주민 등 민관학이 함께 10년 넘게 발전시켜온 축제라는 점과 대부분의 클래식 공연이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반면에 개촌 클래식 축제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공연하여 자연을 만끽하며 음악을 즐기는 축제라는 것입니다. 네. 또한 개촌 초등학교와 개촌 중학교에 오케스트라가 있고 또 현재 정복후대장과 한국종합예술학교에서 유명한 음악가를 보내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개촌 클래식 축제 개막 공연을 항상 학생으로 구성된 개촌 오케스트라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연주가가 연주하는 개촌 길거리 콘서트와 파크 콘서트, 캔들라이트 콘서트 등 클래식 연주 기회를 제공해서요. 클래식 음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개촌 마을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런 지리적 특성이 축제 유치나 또 관람객 확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수도권의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인근에서 한다 그러면 약간의 유리한 점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가지고 관광을 오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여기 개촌마을은 관내 유명 리조트와 관광지가 좀 많이 있고요. 인근에 영동 IC, 새마을 IC가 있고 분내 KTX 역이 있기 때문에 20분 정도만 올 수가 있고요. 수도권에서 자차로 1시간 30분 정도면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교통 여건이나 접근성도 괜찮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연 예술 축제인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 축제라든지 프랑스의 아비뇽 축제 등 지방에 위치해 있지만 연간 5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것으로 볼 때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이면 좋겠지만은 지역의 특성, 독특한 주제와 역사성, 타겟층과 매니아층이 있는 개촌 클래식과 같은 축제는 접근성의 한계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축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또 평창 개촌 클래식 축제.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또 노력이 이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평창군청 관광정책과 이왕재 축제팀 지원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원주방송국 표준 FM 97.1MHz, 표준 FM 95.5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박다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